자, 안녕하십니까. 뉴스N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박상민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그 세계의 스파이, 네. 예, 알프레드 나우요크스, 네. 예, 그 독일 정보국이죠. 나치 독일 정보국의 그 마크였던 해결사.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의 정보기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비밀 경찰 그렇죠. 게슈타포, SS. 게슈타포가 있었고 그 SS 보안대라고 하는 SD라고 하는 그 특수 공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벌이는 정보기관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아베르라고 하는 군 정보기관으로 아베르라고 하는 정보기관 이 세 개가 상당히 핵심적으로 움직였고 나우요크스 오늘 소개해드릴 알프레드 나우요크스라고 하는 요원은 그 중에서 SD, SS 보안대 소속으로 당시에 정권 서열 3위에 있었던 라인하트 하이드리히가 이끌던 SS 보안대 SD의 소속으로 첩보 수집이라든가 작전 계획 뭐 이런 식의 화이트 칼라적인 스파이는 아니고요. 요인 암살, 그리고 파괴 공작, 그리고 도청 뭐 이런 식의 위조, 뭐 납치하고 암살하고 뭐 방어 위조, 뭐 이런 거 것들 아주 특징적인 활동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그런 스파이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우요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911년 독일 킬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당시 킬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계 기술자로 이제 일을 하다가 한 1931년경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무렵이죠. 이때 이제 나치당에 입당을 해서 운전기사로 당시 친위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나치로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게 돼요. 당시에 같은 시기에 나치당에 입당을 했던 인물이 바로 나중에 SS 보안대 수장이 되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초창기 나치 서열 3위 정도로 상당히 높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나우요크스 같은 경우에는 격투 실력 같은 아주 완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아마추어 권투 선수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상당히 파이팅이 좋았겠네. 네, 굉장히 완력이 뛰어났대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치 세력이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었냐면은 당시에는 또 공산주의 세력들과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당원들이 이제 가두 행진이라든가 뭐 집회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나치당에 소속돼 있던 나우요크스 이들과 항상 그 몸싸움을 벌이고 그 집회나 이런 상황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이랬는데 나우요크스는 워낙에 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공산당원들을 상당히 잘 두들겨 패겼네. 압도적으로 제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상당히 두각을 이제 그 수뇌부가 유심히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그 핵심부의 눈에 들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당시에 그 SS 보안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하이드리히하고는 어느 정도 입당 동기고 하다 보니까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34년경에 하이드리히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SD 보안대 정보기관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하이드리히의 이제 오른팔로서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나우요크스가 처음 보여준 눈에 띄는 이제 활약을 하게 돼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게 뭐 가장 먼저 어떤 작전이 있었냐면 1935년 1월경에 그 이전에 히틀러와 함께 나치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히틀러의 정적 중에 오토 슈트라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토 슈트라서라는 사람이 나치당을 탈당하고 히틀러와 정적 관계를 이제 갖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체코 프라하로 도망을 가서 그 프라하에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만들어 놓고 루돌프 포르미스라고 하는 무선 전문가에게 이제 책임을 주면서 반나치 정치전을 벌이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반 히틀러네. 예, 반 히틀러 반 나치 정치전을 벌이게 되는데 히틀러가 이 정치전에 상당히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아주 싫어했어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이제 이 오토 슈트라서, 루돌프 포르미스 뭐 이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뭐 이제 이렇게 운을 띄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1935년 1월경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이제 작전을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이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나우요크스를
이제 작전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돼요. 사실상 이제 이게 거의 SD 작전에서는 나우요쿠스에게는 첫 번째 작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우요쿠스가 프라하에 한스 밀러라고 하는 이름의 상인으로 위장을 해서 프라하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리고서 프라하에 바로 그 라디오 방송국, 그 루돌프 포르미스가 운영하던 그 라디오 방송국을 수소문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호텔에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이 설치돼 있다.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하고 1월 23일쯤에 경에 이제 밤 9시 뭐 그 야음을 틈타서 이제 그 방송국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히틀러의 목표는 오토 스트라서를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이 당시에 라디오 방송국은 포르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우요쿠스가 맞닥뜨린 사람은 이제 포르미스거든요. 그래서 뭐 나우요쿠스도 그렇고 SS 그 하이드리히도 그렇고 처음에는 포르미스까지 죽이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이 포르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권총을 빼들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우요쿠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을 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방송 시설을 폭파한 이후에 프라하를 떠나서 베를린으로 유유히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한 건데 당시에 프라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호텔에 폭파가 일어났으니까 시끌벅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리히가 나우요쿠스를 보낸 이유는 일을 좀 조용히 처리해라 이런 의미에서 보냈었는데 이제 사태가 그렇게 시끄럽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처음엔 싫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히틀러는 그 정치전을 오토 스트라서가 그 포르미스가 정치전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럼 상당히 기분 좋은 거지. 그래서 히틀러는 상당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이드리히는 싫어했는데 그 히틀러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나우요쿠스한테는 이제 불똥이 튀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우요쿠스가 상당히 또 중요한 또 공작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 내용은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떤 것이 있냐면 1937년에 소련에서 스탈린이 대숙청을 감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군부 지도자, 자신과 정적 관계에 있는 군부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연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데 당시 군부 인사 중에 미하일 투아첵스키 원수라고 하는 그 상당히 높은 초창기 소련 군부의 거두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 투아첵스키 원수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그 소문을 퍼뜨리면서 위조 문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조 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아요. 스탈린이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스탈린의 명을 받은 NKVD가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치 독일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SD를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서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스탈린에게 전달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설이 있겠죠. 논쟁이 많은데 이 상황에 하이드리히가 나우요쿠스를 시켜서 개입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937년경에는 나우요쿠스가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바로 이 투아첵스키 원수가 숙청되는데 어느 정도는 관여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이제 두 번째 공작인 거네. 이제 또 한 가지는 2차 대전 폴란드를 침공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1939년 3월경에 슬로바키아 분리주의자로 나우요쿠스가 위장을 해서 프라하에 재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라하에서 파괴 공작, 특유의 이제 폭탄 공작, 뭐 이런 파괴 공작들을 저지르면서 아주 어수선하게 혼란스럽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나우요쿠스의 활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위장 공격. 당시에 1939년 8월 31일에 벌어진 작전이 있었는데 자국 군대가 자국의 시설을 폴란드군으로 위장을 해서 자국 시설을 공격하는 글라이비치 방송국 습격 사건. 다시 말해서 히틀러 작전으로 알려진 글라이비치 방송국 습격 사건의 현장 지휘관으로 아주 대단했네. 투입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글라이비치 방송국 습격 사건 히틀러 작전이 2차 대전 폴란드 침공을 거쳐서
2차 대전으로 확전되는 이제 그런 도화선이 이제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요크스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어떤 기획적인 부분, 그 첩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했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움직였을 때 뭐 파괴 공작을 자행한다거나 대단하네. 요인을 암살한다거나,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력이 상당히 뛰어났었고, 그랬군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특징이 그 문서 위조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SD에서 이후에 또 문서 위조에서 탁월한 능력을 이제 발휘를 했었고요. 하지만 오토 슈트라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루돌프 포르미스와 오토 슈트라서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라하로 침투해서 라디오 방송국을 폭파시키는 과정에서 하이드리히와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상당히 좀 조용히 일처리 갈등을 못했으니. 벌이게. 그나마 나우요크스에게는 다행히 히틀러가 그 작전의 결과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족해했기 때문에 별탈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내적으로 서로 이제 갈등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42년경에 상당히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하이드리히와. 그래서 하이드리히는 처음에 이제 그래서 나우요크스를 징벌하는 차원에서 그 전투 부대로 보내려고 했었어요. 전투 부대로. 그건 사실 이제 죽이려고 한 거지. 예,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그 일종의 숙청이죠. 그러니까. 전투 부대로 보내려고 하다가 히물러가, 하이니 히물러가 그 당시 하이드리히의 이제 상관격이었었는데, 히물러가 이제 만류를 한 거죠. 그 정보기관 출신의 요원을 전선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그렇지. 그쪽에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가서 이걸 또 불 수도 있고. 자신들의 기밀이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적당한 점령지로 보내라라고 해서 이제 벨기에로 넘어가게 돼요. 벨기에로 이제 보내지게 돼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경제 감독관이라고 하는 명목상이죠. 경제 감독관이라는 그렇죠. 다. 하는 이제 직책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태생적으로 이제 완력도 아주 좋고 하다 보니까 또 특수 작전에 상당히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 감독관인데도 벨기에 가서 그 반군 반체제 계속 이제 특수전은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특수전을 벌여서 반체제 인사들 체포하고 뭐 처형하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944년 후반으로 갈수록 나치 독일의 전세가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연합군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죠. 그래서 나우요크스가 이 시류를 상당히 잘 읽었나 봐요. 나치 독일은 패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1944년 11월경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미군에 투항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미군도 방첩대가 활동을 했었는데, CIC 같은 그렇죠. 방첩대가 활동을 하면서 이미 전범에 대한 명단을 다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정보를 다 입수하고 이제 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나우요크스도 전범 명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뉴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미국 측과 양형 협상을 했겠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 이제 여기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 과정에서 바로 그 글라이비치 방송국 습격 사건, 이른바 히물러 작전을 이제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으니까 했으니까 다 알죠, 아주 디테일하게. 현장을 지휘해서 자신들이 폴란드군으로 위장해서 또 그것이 명분이 돼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증언을 하게 돼요. 폴란드 침공을 히틀러가 어떻게 했었나, 얼마나 잔혹하고 거짓되게 전쟁을 일으켰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뭐 만천하에 알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투 전범들과 달리 나우요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중형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석방이 돼서 함부르크에서 이제 사업가로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이제 살게 돼요. 그 큰 재판 거래죠, 그게 이름하여. 큰 영향을 이제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연합국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전범들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랬죠. 역량을 투입을 했었는데, 바로 그것과 반대급부 이제 이 나우요크스 같은 경우에 당시 나우요크스뿐만이 아니라 당시 나치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해외로 신분을 감추고 세탁해서 도망도 가고 뭐 도망가야 되고 해외로 많이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 도피 작전을 나치 인물들이 도피 작전을 오데사 작전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그 오데사에도 이제 이 나우요크스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또 살았는지는 그다지 알려진 게 없어요. 다만 이제 1960년 4월경에 사망을 했다. 스파이들로 해서 큰 전쟁의 도화선도 되고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들은 부분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